네, 누구보다 쉽고 똑똑하게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달달한 비급살롱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급살롱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황윤기입니다. 자, 오늘은 다시 돌아온 한 주의 중반 수요일입니다. 우리 수요일의 비급살롱에서는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한 정보들로 채워가고 있죠. 오늘도 굉장히 좋은 정보 많이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참고로 저희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까지는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돈과 인생의 비급에 대해서 전해주실 세 분의 전문가님들 모셔봤습니다. 오늘의 비급과 함께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비급살롱을 빛내주실 세 분의 전문가님들과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트를 또 준비해 오셨네요. 자, 오늘도 좋은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R&D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돌아오셨습니다. R&D 하면은 뭔가 이 가운을 입고 하얗게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는 그런 것들만 생각이 나고요. 저희가 주식할 때 이 R&D에 개발한다, 투자를 한다 이야기만 들려도 뭔가 마음이 들썩들썩 하잖아요. R&D의 모든 것이라 어떤 내용도 준비해 오셨을지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호 전문가님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과 관련된 정보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면서 자금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R&D 또한 자금의 성격이고는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기존에 말씀드린 자금하고 조금 다른 부분은 뭐냐면 예를 들어 이제 대표님께서 사업을 하시는데 내가 개발하고 있는 제품을 조금 더 고도화하고 싶거나 또는 신규 제품을 만들고 싶을 때 우리 대표님께서 회사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가지고 재투자를 하셔서 이렇게 개발을 하셔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라에서는 과제라는 것을 통해서 연구개발비를 나라로부터 조달을 받아서 그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많이 들어보신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뭐 무상한 자금, 무상한 자금 그런 것들이 R&D의 성격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MC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뭔가 막 그 박사분들이 계시고 막 하얀 가운 입고 뭐 이런 느낌?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쉽게 생각하시면은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예를 들어 이제 베이커리를 예를 들자면은 베이커리에서 어떤 레시피를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전담 부서를 만들고 이걸 통해서 과제를 수행을 한다. 이것 또한 R&D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정말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표를 한번 제가 보시면서 R&D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개념에 대해서 살짝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 R&D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기술 및 산업의 발전의 핵심 요소인 거죠, 당연히. 그리고 중소기업은 R&D 전략을 통해서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계를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이렇게 3단계로 총 나눠서 하게 되는데요. 맨 처음에 보시게 되는 이제 기초연구에 관련된 것은 이 자연현상 등에 대한 새로운 지식의 발견이기도 합니다. 목적은 이론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건데 사실은 중소기업 관련성과 좀 비교를 하자면은 상대적으로 관련성은 좀 낮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 개발된 것들을 응용해서 고도화하는 이런 연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연구의 성과를 실용적으로 적용하는 데 목적이 있고 응용 연구에 관련돼서는 이 중소기업과 관련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연구죠. 제품 공정 등을 실질적으로 개선을 하면서 상품화 및 공정 과정 등을 개선을 하고 그러면서 어떤 뭐 제조 원가를 절감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핵심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개발 연구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통 중소기업들은 응용 연구와 개발 연구에 집중해서 시장 요구에 따라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렇게 쭉 정말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아까 그래프 표 보니까 중소기업이라는 키워드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저는 뭔가 생각을 했을 때 대기업이 연구개발을 착수를 하는 게 더 뭔가 큰 뭔가 터닝 포인트랄까요? 네네네. 굉장히 또 중요한 지점이 될 것 같은데 네. 중소기업에게 이 R&D가 더 중요한 건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일반 대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그 기업의 예산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연구 개발을 할 수가 있는데 중소기업들도 또한 이런 그 과제 수행을 통해서 연구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장병태 전문가님,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또 뭘까요? 네, 중소기업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대기업과 달리 자본이라든지 그다음에 브랜드 파워가 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중소기업이 그런 대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을 때 필요한 것들이 바로 기술력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기술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 개발은 이제 자기들의 자본을 이용할 수 있겠지만 이 나라에서 정부 R&D 예산을 통해서 이렇게 확보하는 것도 가장 큰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은 부품 업체가 이제 기존에 기업들이 있었을 때 이제 중국 업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가 경쟁 때문에 밀릴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런 R&D 자금을 받아가지고 기술 개발을 했을 때 소재도 강하게 만들고 원가도 절감시켜서 만들면 해외 바이어들이나 아니면 매출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기술력으로 보다 더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라는 이런 말씀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요, 정부 지원의 R&D가 있고 일반 R&D가 있다라고 제가 미리 좀 배워봤는데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다음 표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정부 지원 R&D는 자금, 인력, 장비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정부 지원 R&D는 중소기업의 이제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이기도 하고요. 단순히 이제 자금, 돈만 지급을 해주는 게 아니라 재정 부담에 대한 완화는 기본이고 대학 연구소와 공동 연구 기회, 고가 장비 활용, 산학교 네트워크 구축, 기업의 신뢰도 향상까지가 있습니다. 자, 표를 보시게 되면은 그 정부 지원 R&D에 대해서 지원 항목에 보시게 되면은 재정 지원이 있습니다. 재정 지원 같은 경우는 연구 개발비 일부 지원이 있을 거고요. 이에 대한 그 기업에서는 기업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연구인 거죠.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도 있지만은 대학이라든지 연구소와 협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내가 갖지 못한 기술력을 제고할 수도 있고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장비 활용이라는 부분인 거예요. 일반적인 중소기업에서 연구 활동을 주 사업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업 같은 경우는 장비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가 연구 장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좀 특장점이 있고 기대 효과로는 어떤 그 고가 장비를 사지 않아도 되는 투자 없이 첨단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학연 네트워크죠. 전문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도 있고요. 이를 통해서 정기적인 협업, 기술 교류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술력 인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과제 수행 이력 자체가 기술력을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대외 신뢰도 향상이라든지 투자 유치가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거 한번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수억 원짜리 장비를 대학 연구실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정부 R&D 과제를 수행했던 자체가 기업의 기술력을 받는 인증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이 정부 R&D의 이 연구 과제를 수행을 하면은 이게 좀 같은 예시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 대학교 갔을 때 교수님들이 정부의 이런 과제들을 받으려고 되게 많이 노력들을 하시더라고요.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기술력을 인정받는 증명서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한번 또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혜원 전문가님 사례를 또 들어봐야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어떤 사례가 또 있을까요? 네, 실제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스마트업 B사는 정부의 R&D 지원금을 3억을 활용해서 친환경 배터리를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글로벌 투자 유치에 성공을 하고 또 다른 기업은 IoT 기반 스마트 공장 솔루션 개발로 대기업 납품까지 따냈습니다. 특히 2023년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에 선정된 기업들을 보면 기술 개발과 과제의 누적 매출액이 수십억에서 수천억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부 지원이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는 증거이거든요. 그리고 정부 지원 R&D는 또 다른 장점을 네트워킹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분야의 다른 기업들이 대학 교수님들과 연구원들과 자연스럽게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는데요. 이러한 인맥들이 나중에는 새로운 사이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R&D를 이제 받았을 때 장점이 또 네트워킹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것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당연히 R&D를 받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점인데 이게 국가적으로는 왜 이거를 또 착수를 할까? 이런 또 생각이 들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는 R&D를 왜 또 진행을 하는 걸까요? 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허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소기업의 수가 그 전체 기업의 약 99.9%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국가
고용의 부분도 담당하고 있어요. 약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는 결국엔 국가 성장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산업 생태계도 강화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 경쟁력 향상에 이어지는 가장 큰 기술 개발이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단순히 기술 개발만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개발이 기술이 시장에 안착될 때까지 이제 전주기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는데요. 이 죽음의 계곡이라는 게 이제 그 중소기업이 약 5년에서 7년 차가 되면 도산할 확률이 아쉽게지만 한 70% 정도가 도산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업을 이제 개발을 했는데 사업화 실패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기업의 이제 간극을 보완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실패의 보완도 있습니다. 민간 기업들 같은 경우, 중소기업 같은 경우가 이제 여러 가지 고부가 가치 기술을 개발하고 싶지만 뭐 당장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술에 대해서 좀 꺼려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나라에서 이런 자금을 지어준다고 하면 기업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혁신적 기술로 이어져서 이제 그게 나중에 미래의 먹거리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도 개발 예산을 보시면 매년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는 약 29.7조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쏟아붓고 있어요. 이런 부분 중에 또 이제 국가 전략 기술 개발 산업에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이제 AI 반도체, 그다음에 바이오, 그다음에 탄소 중립 등 이제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이제 미래 먹거리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라에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탄소 중립 너무나 또 익히 들었던 단어들인 것 같고요. 지금 이 그래프를 보니까 최근 5년 중에 올해가 가장 또 높네요. 거의 30조 원에 육박하는 또 규모인데 굉장한 규모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성공 사례를 또 들어보야 저희가 또 알 것 같아요. 수치적으로 또 말씀해 주셔야 좀 체감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네, 실제로 R&D를 정상적으로 이제 수행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출이 상당히 늘은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같은 경우는 R&D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성공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라고 계속 이제 발표를 하고 있고요. 단계를 보시게 되면은 기술 개발을 하고 이 R&D를 통해서 기술 개발한 것을 사업화하고 이 사업화된 게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산업 생태계 확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너무 이제 거국적인 것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단계적으로 지금 우리 기업에 맞는 순서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지속적인 시도가 핵심 성공 요인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A사 같은 경우에는 신소재를 개발하는 업체였습니다. 정부 지원에 R&D를 받아서 신소재를 결국에는 개발을 하게 되고 2년 만에 매출이 상당히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B사 같은 경우는 스마트 팩토리 부분이었는데 3년간 정부 R&D 수행을 통해서 특수한 기술을 갖다가 이제 개발을 하게 되고 그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대기업 3곳과 한 200억 원 규모의 매출 계약을 납품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C사 같은 경우에는 AI 제조 혁신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전략기술 집중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5억 원을 확보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산성을 30% 향상시키고 품질 개선을 통해서 어떤 비용이라든지 불량률을 감소하게 되면서 또 매출이 아주 좋은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자, D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농업 부분이었는데요. 중기부에서 연 7억 원 정도를 확보를 하시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산학연과 협력을 해서 지역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성공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접근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우리 기업은 좁은 작은 기업인데 이거 해도 되나?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기술력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성공 사례 4가지가 또 나와 있었는데 제가 수치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정말로 정확하게 수치가 나왔어요. 지금 2년 만에 매출이 150%가 늘었던 A사도 있었고 B사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3곳과 2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또 체결했다라고 하니까 이거 꼭 해야 되는 부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올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올해 뭔가 제도적으로 바뀐 부분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025년에 정부 지원의 R&D가 작년과 비교해서 좀 많이 달라진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2025년은 정말 좀 특별한 해인데요. 이번에 중기부에서 주관해서 R&D 예산만 무려 1조 5,214억 원이 그리고 신규 과제에만 3,300억 원이 배정이 되었는데요. 작년 비해 15% 정도 증가한 규모인데요. 그리고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 혁신에 얼마나 진심인지 보여준 숫자입니다. 숫자 많이 늘었네요. 15%에서 1조 5천억까지 규모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돈이 한 곳으로 가지 않을 텐데 배분이 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 R&D 예산의 가장 큰 포인트가 이제 그 도전과 혁신 그리고 네트워크 효율화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전 혁신이라는 것들은 이제 신시장을 개척하는데 그 주로 사업이 있고요. 약 1,223억 정도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라는 것들은 이제 우리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산학과 그다음에 학연 그다음에 연구소 이렇게 엮어서 할 수 있는 네트워크형 R&D가 약 386억 정도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금 더 R&D를 고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효율화형 R&D에 약 848억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향성 세 가지가 지금 제시가 되어 있네요. 가장 큰 부분이 도전 그리고 혁신형 R&D입니다. 요게 규모가 또 1,200억 원이 넘는다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뭔가 좀 어떤 쪽에 방점을 두는지 알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올해의 좀 핵심 트렌드가 정확히 어떤 걸까요? 네, 그 2020년도는 이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가 이제 키워드입니다. 12대 국가 전략 기술 개발 사업이 AI 반도체, 그다음 바이오, 탄소 중립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전략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약 그 40% 이상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인증형, 그다음에 실증 달성형 R&D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에는 2020년도에 시설됐지만 이제 전문가가 검증을 하는 구조입니다. R&D만 열심히 해서 끝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게 사업화되고 인증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수요 기반의 공동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공동 효과형, 기술 이전형 R&D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고도화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과제를 하면서 이거를 이제 그 연구소에서 개발했지만 사업화시킬 때 필요한 부분에 R&D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이라는 부분이 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혼자 할 수 없지만 이제 해외 파트너와 함께 움직였을 때 이제 글로벌로 하는 부분을 이제 강조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금액도 크고 이제 해외 파트너와 이제 조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의 성장성을 엄청 높일 수 있는 분야입니다. 핵심 트렌드가 또 자세하게 또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정부 부처별로 또 굉장히 많잖아요. 만약에 이 부처별로 사업들이 있다면 어떻게 또 사업들이 나눠져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부처별로 특색이 많이 뚜렷한데요. 이번에 중기부가 가장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이랑 중소기업 기술 혁신 개발 사업이랑 신학년 콜라보 사업이랑 구매 조건부 신개발 사업이 있으며 특히 창업 기업으로부터 성장 기업까지 단계별로 맞춤 지원이 가장 강점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 부품 기술 개발, 산업 핵심 기술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제조업이 강국인 우리나라의 핵심 경력을 키우는 분야입니다. 가기부는 이번에 ICT, AI, 그다음에 데이터 등 디지털 원천 기술 분야를 담당으로 하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이죠. 그 외에도 환경부의 환경기술, 농림부의 농식품 기술, 그리고 국토부의 건설 교통 기술들을 각 부처별로 특화된 R&D 지원이 있고요. 지원 방식도 다양해졌는데요. 자유공모는 기업이 원하는 기술을 자유롭게 제안하는 방식이고, 지정공모는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분야를 지정해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기업 규모, 기술 분야, 성장 단계별로 세밀하게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부처가 또 상당히 많네요.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부처가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환경부, 국토교통부까지 다양하게 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말씀 중에 지원 방식이 또 다양해지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지원 조건이 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각각 부처마다 얼마씩 받을 수가 있을지 그리고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네. R&D 지원 규모를 이제 요약을 해보면요. 지원금의 규모는 이제 과제당 이제 수천만 원에서부터 이제 수십억까지 있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 또는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에서 수천만 원부터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과제당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까지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시장 대응형 같은 경우는 최대 2년 동안에 5억까지 R&D 자금을 조달받으실 수가 있고, 시장 확대형 같은 경우는 최대 3년간 6억 원의 자금을 조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원 비율을 보시게 되면은 요거 참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총 연구 개발비의 50%에서 80% 그리고 기업 규모 또는 분야별로 차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 비율은 말 그대로 총 사업비 중에 나라에서 연구 개발비를 몇 % 충당해준다, 지원을 해준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원 기간은 단기가 있고요, 3년 미만 중기가 있고요, 3년 이상 장기로 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에 이제 지원 비율을 말씀드린 이제 기업 부담금인 거죠. 그래서 이 연구개발 자금의 총 비용의 최소 한 25%는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연구개발비를 100% 나라에서 지원받아서 하면 너무나도 좋기는 한데 그렇게 되면은 방만하게 어떤 기술 개발을 할 수가 있다 보니 나라에서 어느 정도 기업에 대해서 좀 제대로 좀 해라 또는 어떤 페널티 같은 의미, 그러니까는 그런 의미에서 자부담을 꼭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최종의 비율은 25% 정도가 되는데요.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제 후보령 과제 인증, 실증 달성형 과제 등 새로운 방식 등이 많이 이제 도입이 됐는데요. 성공 후에 지원금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이죠. 이 정부 입장에서는 성과를 보장받을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좋은 윈윈이라고 볼 수가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순히 어떤 연구 개발비만 주는 게 아니고요. 티파, 테크노파코,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서 컨설팅, 멘토링, 네트워킹까지 이제 풀 패키지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부가 서비스 가치만 하더라도 뭐 수백, 수천만 원 정도 가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 같이 이용하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과제당 또 다르고 지원 기간도 지금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굉장히 또 구체적인 부분들이 많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 또 새롭게 신설된 프로그램들이 좀 몇 개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요거 어떤 프로그램들인지 어떤 혜택들을 좀 받을 수 있을지 약간 최대한 쉽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2025년 가장 큰 변화는 신혹성에 초점을 맞춘 건데요. 인증 실정 달성형 R&D는 기업이 제시한 목표가 실제로 달성이 가능한지 시장 전문가와 기술 전문가가 함께 검증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배터리 효율 30% 향상이라고 했는데 정말 진짜 30% 향상이 되었는지 시장에서 그 정도의 성능이 필요한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혁신 R&D는 외국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방식이고 우리나라만의 기술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술을 개발한다는 그런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공동효과형 R&D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 산업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기술을 이제 개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대상 기업의 확산까지도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현장에 쓰이는 것까지 책임진다는 R&D 과제입니다. 네, 그리고 기술 이전 사업화 R&D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데요. 테크브리지 플랫폼을 통해서 국가 전략 기술 분야에서 기술 이전을 받은 기업의 후속 상용화 기술 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미 개발된 어떤 그 연구 개발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또는 특허들을 기술 이전을 받은 다음에 그걸 갖다가 우리 회사에 접목시켜서 좀 더 고도화하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대학이나 연구소의 우수한 기술을 중소기업이 실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올해 신설된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인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이 고민을 하고 계실 분들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뭔가 사람이 본인 거라고 하면은 좀 작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렇게까지 작은 사업도 이 R&D 개발을 지원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하실 것 같거든요. 작은 기업도 지원을 어디까지 또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중소기업 법상 이제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 특히 창업 7년 이내의 기업들은 이제 여러 가지 기업 주기별로 이제 이렇게 다양한 전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부터 시작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성장기나 도약기, 성숙기, 고도화기에 따라서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성장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디딤돌 과제라는 부분이 이제 약 1억 2천 정도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씩 접근하다 보면서 이제 그 부담이 적게 기업에 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차별성 있는 아이템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경쟁사 대비 우리 기술에 강점이 있다고 하시면 바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접수 시기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요. R&D 지원사 같은 경우가 이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져 있는데 상반기 약 70% 정도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를 노려서 지원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제 R&D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아이템은 한 개지만 여러 부처에 지원할 수 있는 분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부처에 각각의 사업 계획서를 준비하셔서 지원하시면 선정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확률이 되지만 선정 확률은 됩니다. 근데 물론 중복 선정은 안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7년 이내의 기업들은 디딤돌 과제부터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중요한 게 차별성 있는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우리 항상 또 차별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꿀팁이셨던 것 같은데 여러 부처 사업에 동시에 지원이 또 가능하다라고 하네요. 물론 한 곳에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 가능성을 넓히기 위해서 여러 부처 사업에게 지원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꿀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사업 계획서 이야기를 또 안 꺼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사업 계획서 쓰시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이 작성법에 대해서 좀 낱낱하게 알려주셔야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사업 계획서는 결국엔 이제 그 내가 사업하고 있는 아이템에 대한 얼굴이고 그리고 우리 기업의 아이템을 보여주는 가장 큰 첫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제가 2025년도 그 최신 양식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잘 안 보시겠지만 이제 요약문이 있고요. 목차의 사업의 필요성, 그다음에 시장 현황, 그리고 기술 개발의 목표, 그리고 기술 차별성, 혁신성, 사업화 계획, 수행 체계 역량, 그리고 소요 예산 및 자금 조달 계획을 다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요약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요약문은 이제 여러 가지 심사위원들을 봤을 때 이제 가장 처음에 맞닥뜨리는 사업에 대한 요약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한눈에 보기 쉽게 그래프나 이제 그림 등을 이용해서 잘 깔끔하게 키워드 형태로 작성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핵심은 이제 명확하고 그리고 구체성 있고 차별성 있고 실현 가능한 아이템을 잘 선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든 주장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중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사위원들 같은 경우가 이제 하루에 수십 개씩의 계획서를 보게 되는데 한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탈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차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근데 저희가 또 예시가 없으면 쓰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이 심사위원분들께서 너무나 많은 서류를 또 본다라고 하니까 이 안에서 좀 어떻게 써야 좀 현명하게 썼다라고 소문이 날 수 있을지 예시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새 한참 이슈인 반도체 배터리 관련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배터리 기술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그냥 고성능 배터리 기술을 개발이라고 하면 조금 마음이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심사위원들한테 눈에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쓰냐? 그러면 이제 수치화된 부분을 항상 강조하시고 기간을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라고 하면 2년 내에 에너지 밀도 30% 향상, 그리고 충전 시간 10% 단축, 수명 50% 연장처럼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전 방송 때 또 배웠던 게 있습니다. 또 우리 이소우 대표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있는데 스마트 원칙이라고 이거 조금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요거를 또 활용을 해서 사업 계획서를 쓰면은 좀 훌륭한 사업 계획서를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경은 전문가님. 네, 스마트는 목표 설정의 황금 법칙이 있는데요. 표에 보시면 스마트 S의 의미는 구체적인 표현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언제 수행할지 명확히 정리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스마트 M의 의미는 측정 가능을 의미합니다. 수치로 표현 가능한 목표를 정해야 하고요. 그리고 스마트 A의 의미는 달성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인지 파악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스마트 R의 의미는 관련성을 의미합니다. 사업 목표와 연관성을 확보해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 T의 의미는 기한 명시를 의미합니다. 명확한 시간 계획을 의미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심사할 때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정량적 목표를 7개에서 10개 정도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품 성능은 기존 대비 효율 30% 향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장 목표는 3년 내 국내 시장 점유율이 5% 달성. 그리고 매출 목표 5년 내 누적 100억 달성. 그리고 특허 목표는 핵심 특허 3건이 출원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수치화된 이 부분을 제시를 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심사위원분들께서 또 굉장히 많은 서류들을 보고 검토를 하시잖아요. 이 안에서 튀는 좀 사업 계획서를 쓰려면은 어떠한 점을 좀 방점을 두면서 써야 할지 이 부분이 또 키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이 합격이랄까요? 이게 어떤 요소에서 당락에 좀 결정되나요? 네, 그 기술 평가를 하게 되면은 이제 가장 보는 게 이제 차별성과 혁신성입니다. 아까도 많이 강조했지만 이제 차별성이 있는 아이템, 그리고 우리가 경쟁력 있는 아이템, 그리고 이게 국가 기술에 기반될 수 있는 아이템이냐라는 것들을 따지게 됩니다. 심사 기준을 보시면 기술성이 약 40%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정량적 비교표나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활용해서 기술적 우위를 나타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기술은 혁신적이다라는 주관식 표현은 절대 좀 지양하고요. 왜 혁신적인지, 어떤 면에서 혁신적인지, 얼마나 혁신적인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쟁사 A 제품은 효율이 70%인데 우리 기업은 약 90% 이상이 나와. 그리고 경쟁사 B 제품은 무게가 5kg인데 우리는 3kg 정도로 경량화시켰어.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비교를 만들어서 지원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IP, 특허 관련 지식재산권도 중요합니다. 기존의 특허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술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개발할 기술이 특허가 가능성이 있을지, 그리고 만약에 특허 가능성이 있다면 기존에 있는 특허를 어떻게 회피해 설계하실지,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제시해야 됩니다. 기술을 개발해도 결국엔 이 특허 분쟁이나 이런 걸 휘말리면 사업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R&D다 보니까 기술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기술성 안에서도 우리 기술이 남의 기술보다 얼마나 뛰어난지 수치적으로 좀 증명을 해 주시는 게 포인트일 것 같고요. IP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이 IP를 따라는 말씀이 아니라 기존의 특허들을 분석을 하거나 우리가 개발할 기술들의 특허 가능성 그리고 특허 회피 설계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기술을 개발하는 목적이 결국에는 많이 팔고 싶은 부분인 것 같은데 사업성, 사업화에 대한 부분들도 봐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네. 사업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이제 기업의 R&D 자금을 이제 투자를 하고 여기에 대한 성과가 실질적으로 나오고 그러면 기업들은 R&D를 통해서 제품화하고 상용화하는 이런 선순환을 거쳐가지고 국가 경제에 이제 이바지를 해야 되는 이런 구조를 거쳐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업성이 아까 평가 지표의 30%를 차지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그 사업 계획서 내용 중에 사업화 전략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좀 잘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제 목표 시장에 대한 분석이죠. 시장의 규모라든지 연평균 성장률 그리고 트렌드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조사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고객의 분석인 거죠. 우리가 연구 개발하고자 하는 것들이 어떤 고객에게다가 쓰일지에 대한 고객의 니즈, 구매 결정 요소분들 그리고 또 이제 소비 패턴 분석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이 되면 좋고요. 그리고 또 이제 목표 시장 분석과 매출 수익 전망이 조금 연계된 부분인데 연도별 매출 계획 그리고 손익분기점 추정 근거도 포함해서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포피라고 해서 조금 생소한 단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마케팅과 이제 경영학에서 조금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포피라는 이제 간략한 개념은 뭐냐면은 시장에 어떻게 하면 잘 팔리게 할까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특장점을 어떻게 하고 가격 선점은 어떻게 하고 유통 채널은 어디로 갈 것이며 마케팅 홍보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하는 전략이 포피 전략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위험 요소 분석인 거죠. 사업에 이제 내가 이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상용을 하고서 이제 실제로 이제 경제 활동, 이제 매출 활동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 회사가 가진 이제 기술적인 한계라든지 그리고 제품을 개발을 했지만은 기존에 있던 시장에 진입을 하는데 어떤 장벽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경쟁사가 있다고 하면은 어떤 대응을 할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매출과 관련돼서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단순하게 우리 회사가 창업 첫 해에는 10억, 다음 연도에는 20억 이런 식으로 이제 짝짝 잘라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구체적인 작성법을 통해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표를 보시게 되면은 1차 연도에는 매출액이 12억 원이고 여기에 대한 근거 내용은 A사의 월 100대 곱하기 12개월 납품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좀 필요합니다. 2년차 35억 원 그리고 또 이제 B사
추가되고 뭐 C사도 추가가 되고 그리고 3년 차에는 50억 원인데 D사와의 신규 계약 그리고 기존 고객 확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좀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 수치 나열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반드시 구체적인 납품 수량과 고객사 기반으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실제로 그 경기도 광주에 있는 어떤 모 기업을 방문을 해서 이제 상담한 사례가 있는데 기존의 R&D와 관련돼서 한번 부결이 된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 내용 보니까 너무 잘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미 개발한 제품을 어떤 회사에다가 납품한 이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증빙을 하시냐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런 부분 누락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득력 있는 증빙 자료가 있는데 구매 의향서라든지 MOU라든지 납품계약서라든지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가점 요인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저 지금 마케팅 수업 들은 줄 알았어요. 저 약간 팀플했던 기억이 막 새록새록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기술력도 마찬가지고 사업성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냥 다만 우리 기술 좋아요 아니면 우리 잘 팔릴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얼마나 수치적으로 분석을 좀 하고 얼마나 좀 나은지 이렇게 비교 분석하는 수치가 있어야 한다. 이게 또 쟁점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기술성 40%, 상업성 30%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여기 안에 구체적으로 좀 구성된 항목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도 뭔가 뭉뚱그려서 말씀을 들은 것 같아서 구체적인 이 배점 항목이나 심사표 같은 것들이 좀 제시가 되어 있을까요? 네, 그 정부 지원 사업의 R&D 지원 사업을 보시면 이제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아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왜 이런 것들 중요하냐고 말씀드리면 기술성과 사업성만 가지고 또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 이제 기술 개발 역량 그리고 파급 효과 이런 거 챙기지 않으면 결국엔 60점 정도밖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기술성, 사업성, 기술 개발 역량, 파급 효과, 자금 집행 계획 등 여러 가지 모든 분야에 다 준비를 하셔야지만 정부 이 100점이라는 부분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한 개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성 40% 중요합니다. 창의적이고 그다음에 도전적인 제품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차별성이 얼마만큼 있느냐의 부분에 가장 큰 배점이 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기술 개발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 너희들 열심히 했지만 이걸 진짜 열심히 구체적 있게 만들었어? 그냥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야?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적정성 있게 이런 기간이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술 개발 보호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우리 최근에 중국의 이제 그 반도체 기업에서 이제 특허나 이런 것들을 회피해서 중국 넘어간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요새 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내부 보안 관리 체계, 그리고 기술 보호의 계획, 지주재산권의 확보, 그다음에 회피 전략을 잘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성도 빼지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제품을 만들었으면 뭐 할 거야? 이제 팔아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양산할 것이며 그다음 판로 개척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한 구체성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업 생산성과 지명성도 체크해야 됩니다. 기업이 열심히 만들었지만 우리 회사가 부도 수준의 위기가 있어라는 부분이 있을 때 이런 부분은 선정률이 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강조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기술 개발 역량입니다. 기업을 아무리 아이템이 좋고 사업성이 좋지만 기술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연구소가 없다고 하면 이것들이 정부 지원사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조금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수 배점은 낮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파급 효과라고 해서 R&D는 결국엔 이제 국가 경제에 이바지를 해야 되고 기술적 진보를 일으켜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체크하고 있으니까 항상 우리 기술이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예산을 잘 짜야 되는데 또 내가 그 종이를 만들고 있는데 컴퓨터에 대한 비용을 쓰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정말 안 되겠죠. 배점은 낮지만 이런 부분도 항상 관리하고 있다는 거 중요합니다. 네, 여기서 또 이제 한 가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지도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각 항목별로 강점 사항은 최대한 부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 회사에 약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약점을 회피하는 것은 좋지는 않고요. 우리 회사가 약점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완할 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게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 우리 회사가 신생기업이라고 할 경우에는 결산된 재무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과거 실적이 부족하다면 핵심 인력의 경력이나 외부 전문가 활용 계획을 첨부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진짜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심사위원분들이 궁금한 점을 미리 좀 예측을 해서 답변을 드리는 그런 것들이 숨은 고득점 전략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또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이 심사가 1차로 끝나지가 않잖아요. 뭐 여러 가지의 이 단계가 있을 것 같아요. 대면 심사도 있고 서류 심사도 있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평가 방식도 뭔가 이 준비 방법도 굉장히 또 상이하게 다를 것 같은데 이러한 준비 방법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일단은 심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중에 이제 서면 심사를 좀 1차로 하게 되는데 서면 심사에서 너무 텍스트로만 가득 채워놓고서 이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시게 되면은 심사역들도 한 기업만 우리 기업만 확인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다 확인을 해보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서면 심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래픽이라든지 시각화할 수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한눈에 어떤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면 심사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핵심 포인트는 문서의 완성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팁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도표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래프, 이미지를 적극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당연히 이제 오탈자라든지 문법 오류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데이터와 근거를 풍부하게 제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에서는 논리적인 흐름과 구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거 얘기했다가 저거 얘기했다가 뭐 다음 아이템은 뭐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어떤 심사 판단하는데 혼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면 평가할 때는요, 핵심 포인트가 발표로 가고 소통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구체적인 팁을 좀 말씀을 드리면 간결하고 핵심만 담은 PPT가 중요합니다. PPT 안에서 너무 많은 내용들을 담으시려고 하면은 우리 발표하시는 입장에서도 말을 스텝이 꼬인다라든지 말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간결하고 핵심만 담은 PPT를 준비해 주시는 게 좋고요. 아까 우리 그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예상 질문 리스트를 미리 준비하시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인터뷰를 하시다 보고 발표를 하시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돌발 질문들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때 당황하지 않고 편하게 말씀할 수 있게끔 예상 질문 리스트도 항상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R&D를 통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라면 제품화된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시제품이라든지 데모 시연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신뢰도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가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고요. 솔직하고 구체적인 답변 그리고 이제 확신 있는 태도와 열정으로 표현하실 때 대면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좀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면접의 꿀팁을 좀 듣는 느낌이었어요. PPT의 꿀팁. 알겠습니다. 어쨌든 객관적으로 실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라가 오늘 비급에도 굉장히 쟁점이 되는 듯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실전에 쓸 수 있는 노하우들, 비급들을 좀 알아보고 싶은데 우리 대표님들이 준비하실 때 꼭 알아야 할 이 R&D의 특급 노하우들이 있을까요? 이서우 전문가님. 네, R&D 특급 노하우요? 특급까지는 아니었더라도.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내부 R&D 역량 강화에 투자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정부 지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회사의 자체 연구개발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거죠. 우리 회사가 이제 R&D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신청을 했는데 R&D를 받고자 하는 기업이 최소한 연구전담부서는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R&D를 한다? 뭔가 좀 모순된 부분이 있어 보이죠. 그리고 연구문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핵심 인력을 양성하는 데 반드시 좀 투자하셔야 됩니다. 특히 젊고 유능한 연구 인력을 확보하는 게 정말 중요하기도 합니다. 자, 이들이 회사의 미래를 만들어갈 핵심 자산이기도 합니다. 이경호 전문가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성과 관리와 확산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R&D 성과를 구체적으로 데이터화시켜서 내부와 외부와 적극 홍보를 하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성공 사례를 만들어서 다음 과제 성정에도 유리하고 투자나 대기업 납품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네트워킹을 적극 활용하면 너무 좋은데요. R&D 과제를 통해 만난 대학 교수님들과 그리고 연구원들, 다른 기업 대표님들과 인맥이 나중에는 좋은 기회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네트워킹이 또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장병태 전문가님께서 유일하게 말씀 안 해주셔가지고 자, 그러면은 기업마다 또 R&D 전략이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기업마다 지금 갖고 있는 기술 그리고 내가 좀 앞으로 하고 싶은 방향성이 주제가 다 다르잖아요. 초기 스타트업 그리고 중견 기업 이 성장 단계에 따라서도 좀 다를 것 같은데 이 R&D 전략 어떻게 좀 다를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성장기 기업은 이제 1에서 3년 차 정도를 나타냅니다. 이런 기업은 이제 생존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제 단기간에 성과 낼 수 있는 그런 연구 개발이 중요하답니다. 기존의 기품의 개선이나 그다음에 고객의 맞춤형 솔루션 등을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성장기 기업은 이제 3년에서 7년차 정도를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기술이 좀 완성됐다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시장에 진입을 하거나 이제 시장 확산에 대한 부분을 많이 신경 써야 됩니다. 시장 대응형 과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출 관련 과제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약기란 그 성숙기 기업들은 이제 7년차가 넘어가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제 이러한 기업들은 이제 나라에서도 지원의 좀 부분이 좀 약해지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조금 고부가 가치를 해라라는 부분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차세대 기술 개발이나 이제 미래 먹거리 분야에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예상 규모도 이렇게 단기적으로 접근하기 좋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너무 비싸다고 해야 되나? 조금 많이 받는 과제들을 지원하기보다는 뭐 3천만 원, 5천만 원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한 다음에 그걸 받고 기분이 좋아지면 이제 1년 1억, 2억, 3억 이런 식으로 스케일업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력 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연구하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기술을 개발하다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소나 그다음에 그 대학관도 연계해서 콜라보로 열심히 개발하게 되면 지원받는 금액도 뭐 100억도 받을 수 있고 200억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확대해서 나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을 볼 때 3년과 7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3년과 7년을 계속 말씀해 주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서 궁금해하실 질문 저 뭔가 알 것 같아요. 이 연구 과제가 무조건적으로 성공하지는 않잖아요. 세상에 성공이 별로 없습니다. 실패의 경우들이 또 훨씬 많을 것 같은데 그럼 만약에 도전을 했다가 지원금은 받았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큰 불이익이 있나요? 네, 불이익은 따로 없습니다. 이제 R&D 관련 사업을 보시면 경쟁률이 되게 치열합니다. 아까도 이서우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성격은 약간 무상 지원금 형태로 움직이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이제 많이 지원하게 됩니다. 기술력이 조금만 있다고 하면은 많이 도전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100% 성공이 된다고 보장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실패는 당연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그걸 경험하고 분석을 해서 다음 과제에 도전하는 게 연구개발의 기초적인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개발의 기본은 실패를 두하지 말라라는 게 제 논조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마인드를 잘 세팅하는 게 중요합니다. 개발했지만 나는 기술이 실패했어가 아니라 이거를 보완해서 새로운 기술을 이제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이 아이템이 안 되면 다른 아이템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 이러한 방향 전환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 피버팅하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했을 때 큰 불이익은 없으니까 일단 도전부터 해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사실 이 기술 개발도 마찬가지고 내수적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이제는 글로벌 진출이 또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왔는데 이거 R&D도 글로벌적으로 좀 연계가 가능할까요? 네, 2025년부터 글로벌 협력형 R&D와 글로벌 스케일업 팁스가 신설이 되었는데요. 외국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연구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제 인증을 염두에 두고 있는 R&D를 진행하면 해외 진출이 많이 쉬워지는데요. CE나 그다음에 FDA, FCC 같은 인증을 이제 미리 고려해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거든요. 특히 해외 특허 전략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국내 특허만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경제력을 갖기 어려워지는데요. 주요 수출 대상국에서 특허 확보를 R&D 포함해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R&D 과정에서 만난 해외 연구기관이나 기업관들의 이제 관계를 계속적으로 발전시켜서 향후 사업 파트너로 만들어지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올해부터 또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네요. 올해 또 글로벌 스케일업 팁스, 글로벌 협력형 R&D 이런 부분들이 또 신설이 됐다라고 하고요. 이 인증도 국제 인증, 특허도 해외 특허 이런 것들을 또 노려보시는 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정보들도 너무너무 좋은데 제가 아까 이런 부분들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AI라든지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탄소 이런 말씀 아까 해주셨잖아요. 초반에. 이 업종별로 또 전략이 다를 것 같아요. 물론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지금 어떤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R&D 신청 과제를 좀 다르게 선별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공정 혁신과 품질 개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그리고 친환경 이런 것들이 트렌드이고요.
특히 이제 뭐 지난 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ESG와 관련된 부분들 많이 언급을 해드렸는데 탄소 중립 관련된 기술은 정부 지원도 많고 시장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IT웨어, IT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요새 많이 유행하고 있죠.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 전환 기술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기부 정통의 ICT R&D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요. 실증 사업과 연계하면 더 좋은 성과를 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와 또 헬스케어와 관련된 부분도 있기도 한데 이 부분은 R&D 과제도 중요하기도 하지만 일단은 이런 분야에서는 규제가 까다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인허가 전략을 잘 짜시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임상실험 계획도 R&D 단계에서 미리 준비하시고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 인증도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병태 전문가님께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앞으로의 R&D 트렌드가 어떻게 좀 될까요? 네, 2025년도 R&D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 2026년도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가지 분야로 기여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ESG, 탄소 중립이 정말 중요합니다. 친환경이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그리고 이제 순환 경제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R&D의 확산이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부분과 실버테크라는 부분도 주목해야 될 분야입니다. 이 고령화 사회가 진출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글로벌한 이제 트렌드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의 역량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공동 연구도 많이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익숙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앞으로는 탄소 중립,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들리는데요. 이런 부분에 한번 또 집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R&D의 모든 것에 정말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배워봤고요. 참고로 저희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모든 상황에 일반화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배운 내용들도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오늘은 R&D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신 세 분의 전문가님들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하트 안 해주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비교살롱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모든 상황에 일반화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